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볼 거는 그럼 하방이 정말 단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방이 열리려면 현대차 주가를 밸류를 받으려면요 내연기관차는 아니에요. 맞아요. 내연기관차 100만 대 팔아도요 인정은 못 해줘요. 이건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거 너무 깊게 보인 거 아닙니까? 두 줄. 아, 이거... 삼성전자 우 95% 비중으로 와. 삼성전자 그냥 거의 몰빵하셨네요. 앞으로 삼성전자 얘기해달래요. 전망. 아, 전망이요? 네, 전망해달래요. 참 요즘 참 증시가 안 나요. 이게 저는 항상 이게 텍스트가 이만한 걸 읽으시고 항상 두 줄짜리가 나오시고. 삼성전자 우, 삼성전자도 아니고 삼성전자 우. 네. 일단은 뭐 보통 주건 우선 주건 어차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그죠. 사실 예, 뭐 두 개를 구분해서 볼 필요 없고 대신에 약간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면서 배당을 받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다. 아, 지금? 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부분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의사 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부지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고객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레벨업이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주가가 PR 곱하기 EP, 네, EPS. PR 곱하기 EPS라고 했잖아요. 약간 PR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그런 시스템 반도체 기업과 뭐 삼성전자의 PR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PR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확 하락을 한 게 이 메모리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C 쪽이에요. PC 쪽에서 디램 가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 디램 그런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PC 쪽 비중 한 10%,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이 큰 게 서버나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이에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서버나 모바일 쪽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뭐 컨센서스도 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많이 지금 반등을 했어요. 네. 거의 한 9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거의 한 11만 원까지 네, 다시 11만 원. 금방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이제 그런 실적이라든지 업황 이런 것들을 먼저 선반영해서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기로는 일단은 뭐 디램 그 가격 하락하는 게 내년 1분기 그때가 저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바닥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괜찮은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그 긴 그런 사이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한 지난 20년 동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얼마까지 빠지냐 삼성전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 한 2000년대, 한 2010년 이전까지는 거의 한 45%에서 50%까지 빠졌더라고요. 그게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뭐 카드 사태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보통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빠지면 바닥이었어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 살펴봤을 때는 고점에서 한 30%에서 35%? 네. 그 정도 빠지면은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보면은 1월 달에 96,800원을 기록을 하고 그 6만 한 8, 9천 원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30%가 넘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그런 고점 대비 하락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고점 대비 얼만큼 하락한 게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삼성전자 2000년대에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랑 가전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치킨 게임이 엄청나게 심하게 진행이 됐죠. 누구 하나 죽어 나갈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취약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위기를 만나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한다면은 반토막이 났었던 거고. 근데 2010년 이후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란 무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그 정도만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엄청난 그런 사이클이 발생하지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 그렇게 약간 포트폴리오가 좀 탄탄해지다 보니까 뭐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도 급락을 해도 한 30% 정도, 35%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요, 업황이 좋아지고 사면은 사실 별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맞아요.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안 좋을 때 사야 돼, 안 좋을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지금은 뭐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지금 주가가 지금 반등이 너무 약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급적인 문제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저도 바닥이라고 보는 게 이제 펀더멘털 얘기는 다 해주셨으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바뀐 건 맞아요. 반도체를 이제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하이닉스만 샀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저점에 대한 인식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역시 비슷한 게 그동안 이제 메모리가 이제 겨울이 왔다 뭐 그런 뭐 예전에 모건 스탠리 그것 때문에 맞아요. 한번 빠졌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반도체가 내년에도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봤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이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내년 하반기는 또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의견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하니까. 근데 그걸 알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매수를 하는 것 같고 거기다 미국의 지금 반도체 지수가 너무나 급등하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사상 최고인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를 뭐 그 평택이라고 해야 되나? 평택 지수가 왜 이래요 지금? 아니 아무튼 너무 처참할 정도로. 맞아요. 아니 이제 엔비디아까지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굴욕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물론 좋은 기업인데 네네네. 엔비디아 옛날에 삼성 밑에 있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이제 완전히 그냥 역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저 우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자가 그냥 지금 완전히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볼 거는 결국 하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하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메모리가 EPS를 결정하니까 주당 순이익을 메모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분기가 바닥이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나쁠 건 없고요, 사실은. 이제 반등을 준비해야 될 때고 그리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뭐 10조 이상의 분기당 이익을 내잖아요. 옛날하고 다른 점이 이제 앞으로 뭐 진폭은 있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내년 전망을 쓰잖아요. 그 내년에 영업이익 얼마 벌 것 같다. 네네. 근데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요. 올해 이익하고 내년 이익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내년에 안 좋으면 이익이 확 꺾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옛날엔 실제로 하이닉스가 20조 벌다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당시에 20조 벌다가 그 다음에 2조 벌었어요. 10분의 1도 벌었어요, 진짜로. 근데 오히려 내년에 꺾인다고 하는데도 이익이 유지가 돼요. 그럼 뭐냐면 이건 진짜 기초 체력이 엄청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불황이 와도 네네. 이 정도는 번다. 그러면 하방이 정말 단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방이 열리려면 아까 얘기해 주신 PER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저는 어쨌든 그 키포인트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비메모리에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D램에서 번 거를 이제 이쪽으로 지금 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램은 이제 캐시카우예요. 무조건 여기서 돈 벌어야 돼. 이제 치킨 게임 못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지하되 뭐 고성장은 아니겠죠. 근데 이 번 돈을 다 파운드리 쪽이나 시스템에 네. 집중 투자. 그래서 뭐 파운드리 3나노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TSMC도 지금 3나노 못 하는데 삼성이 내년에 먼저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은 지금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하다. 왜냐하면 내년에 설사 안 좋은 결과 나와도 크게 빠질 건 없어요. 근데 내년에 왜 중요하냐면 내년에 3나노가 양산이 돼요. 이게 제대로 양산이 되면 아니 퀄컴 뭐 아니면 AMD 아니 애플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애플도 할 수도 있어요. 제발 3나노를 해. 야 TSMC 너네 뭐하냐? 네,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내년이 진짜 중요한 해 같아요. 파운드리에 있어서. 근데 삼성전자 대접을 못 받은 게 그동안 이런 양산 계획을 발표해놓고 수율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불량품 많이 나오고 TSMC가 오히려 앞서가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삼성전자가 진짜 계획대로만 파운드리를 그렇게 제대로만 해준다면 저는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위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밸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파운드리 성공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TSMC의 격차가 좁혀지고 TSMC가 PER 20배 넘게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삼성은 지금 12배인가 받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 그냥 10만 전자라는 게 그냥 우리가 꿈의 숫자는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는 해보시되,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비중 95%니까 좀 많긴 하지만 한번 지금 가격에서 손절할 필요 없고 내년에 파운드리 사이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전 세계에서 5나노, 10나노 이하로 이렇게 하는 업체는 뭐 2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좀 장기적인 그림인데 삼성전자가 이거 저도 고민해 본 건데요.
돈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기업은요, 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버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위로 두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1년에 50조 이상 벌잖아요. 네네네. 별로 없어요. 사실은 위로 딱 열어보면 뭐 애플이나 아니면 그 사우디 아람코 아람코 엄청 벌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 없어요. 근데 시총은 밑에 있어요. 그렇죠. 훨씬 밑에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익의 질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지막 남은 숙제는 약간 이제 삼성전자는 너무 중간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 제외하고 네네네. 스마트폰 제외. 그쵸. 근데 스마트폰은 저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인정을 못 하는 게 맞고, 그럼 삼성전자 밸류를 올리려면 이 중간재 비즈니스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TSMC처럼 아예 성장하는 중간재 산업에서 그냥 탑티어가 되든가, TSMC 이기고, 네네. 그러면 뭐 시총 천조 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렵다면 결국엔 무용재 쪽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니가 성공했잖아요. 소니가 성공한 배경은 게임기를 팔았지만 네네. 소프트웨어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게임 소프트웨어, 그 플레이스테이션도 보니까 이용하신 분들이 그 한 달에 얼마더라? 한 5,000원, 6,000원 내면은 거기 무슨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구독 경제예요, 거기도. 나름 그럼 그 구독 안에서 게임도 다운받고 한 달에 이제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는 거, 넷플릭스처럼.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가입자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음반 사업도 하죠. 영화도 만들죠. 무형제 산업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소니를 볼 때는 항상 그냥 게임기 만들어서 팔고, 예, 그냥 옛날에 워크맨, 맞아. TV 팔고 이런 걸로 우리 아직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덧 소니가 부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번 돈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예요. 무형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저는 어쨌든 그래서 큰 시총 천조를 노린다면 이런 디램만 가지고는 안 되고 비메모리에서 진짜 승자가 되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건 삼성 CEO가 할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한테 거는 기대인데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이 앞으로 그려지는지도 매년 체크를 해보세요. 분기마다. 그리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장단 인사를 할 거예요. 누구를 앉히는지. 이 사업부에. 그쵸. 근데 수장이 누군지. 확실히 제가 최근에 이제 사장단 그런 거 보니까 비메모리 쪽에 중요한 인물을 많이 앉히긴 앉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메모리에 승부를 걸겠다. 이건 명확해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은 그림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혹시 뭐 삼성전자 사장단 중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막 갑자기 선임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출발점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수장을 누구 임명하는지 그 되게 중요하네요.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좀 놀란 게 네이버가 화제가 된 게 아, 1980년생이신가요? 조만간 저보다 이제 나이가 근데 거기 이제 선임한 분이 알아보니까 법률 전문가예요. 맞아요. M&A. 맞아요. 네. 그러면 M&A 하겠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이제 앞으로의 확장은요. 제가 그려본 거는 뭐냐면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네이버가 M&A 많이 하겠구나. 근데 M&A를 어디를 할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약한 게 컨텐츠가 좀 약해요. 그럼 컨텐츠 회사들 인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면 증시에서도 콘텐츠 관련.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자기 몸짓을 키우기 위한 뭔가 지금 이제 시동을 걸 것 같아요. 그럼 네이버한테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A 많이 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니까. 카카오가 그런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이버도 좀 시동을 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를 선임하냐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예. 사람이 정말 특히나 맞습니다. 이제 예. 제조업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업이나 맞습니다. 콘텐츠업 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저도 드디어 짧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자, 현대차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강성 노조가 현대차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 노조와 상관없이 현대차 미래 전망을 밝게 보시는지요? 이게 그러니까 강성 노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은 저도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임직원들이 뭐 이렇게 미래를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생산해야 된다. 근데 뭐 노조가 반발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래서 뭐 미국에서 또 전용 모델을 뭐 출시한다는 얘기, 뭐 합의를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게 저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사 내용들이 좀 다르긴 하니까.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현대차가 좀 가기 위해서는
뭐 강성 노조를 떠나서라도요, 모든 임직원이 합심을 해서 지금 현대차 주가를 밸류를 받으려면요, 내연기관차는 아니에요. 맞아요. 내연기관차 100만 대 팔아도요, 인정을 못 해줘요. 근데 내연기관차도 잘 팔리는 건 맞죠. 왜냐면 이걸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건데 이걸 아무리 벌어도요, PER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럼 높이려면 미래차죠.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네네. 이건데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에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당장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이게 어렵냐면 이게 고용하고도 문제가 직결돼요. 아, 그쵸. 아시겠지만 그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당장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하청업체들은 다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너무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 부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리비안이나 아니면은 그 뭐죠? 그 테슬라가 가치를 더 받는 거 이런 이슈가 없어요, 아예. 그죠? 그냥 애초에 태생 자체가 전기차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용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노조 문제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현대차가 이걸 얼마나 부드럽게 좀 넘어가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영진이 결정한 문제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근데 그 과도기 속에, 그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지금 되게 저평가를 받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맞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피실 건 두 가지 같아요. 저는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언제 지을지, 그 저는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미국이 중요해요. 지금 어차피 유일하게 지금 시장이 가장 적은 게 전기차가 미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럽도 지금 벌써 점유율이 한 20% 넘어가거든요. 보급률이 전기차. 상당히 예. 높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남은 과제는 미국의 이 전기차 시장이 열릴 때 현지 공장이 있어야 거기서 경쟁력이 생겨요. 그 현대차도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잖아요. 기아도 네네. 있고 네. 조지아에. 그래서 경쟁력이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멕시코에도 있고. 그러니까 북미 주변에 뭔가 전기차만 만들 수 있는 전용 공장,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그러면 밸류를 높게 줄 것 같아요, 시장 참가자들. 아, 진짜 이제 현대차가 하는구나, 지금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내연기관차,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제가 아이오닉 5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섞여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섞어서, 물론 플랫폼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언제쯤 그게 가능할지, 그 속도가 빨라지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시 전기차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전기차도 전 세계 한 5등 정도 하더라고요, 이 판매량이. 네네. 그래서 아이오닉 5, 뭐 기아의 EV6 또 계속 나오겠죠. 이런 모델들을 얼마나 잘 빨리빨리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지, 이 숫자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면 저 현대차는 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비슷해요. 내용은 뭐냐면 잃을 건 별로 없다, 지금 자리에서. 비슷비슷해요. 왜냐, 캐시카우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펄을 얼마 줄 거냐, 이 과제만 남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현대차를 보면서 좀 결정한 문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현대차도 좋은데 기아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게, 현대차가 안 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기아가 그 PBV라고 목적 기반의 이제 자동차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PBV가 이제 목적 기반 비이클의 뭐 약자라고 하는데, 네네.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팔 때 주로 이제 고객들한테 팔잖아요. 이거 B2C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PBV는 뭐냐면 B2B예요. 아. 한마디로 그런 데 있죠. 뭐 이번에 테슬라가 허츠랑 계약을 했다고, 한번 렌터카 회사에다 10만 대 공급한다, 주가 올라간 적이 있는 것처럼 렌트카 회사가 있고 아마존 같은 물류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쿠팡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회사들이 마치 그 파운드리랑 비슷해요. 기아에 딱 가가지고, 야, 넌 이거 한 5만 대만 만들어줘, 이 택배 차량 자기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리고 아마존이 기아에 가서 이러이러한 모양의 택배차 하나 만들어줘. 아니면은 이제 우버가 딱 와가지고 공유차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은 기아가 그 주문 받아서, 그러니까 주문 받아서 만드는 거죠. 약간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여러 개를 만드는 네네네. 거죠. 대신에 이제 하나의 모델이 좀 적죠, 만드는 게. 지금은 사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차들이. 그렇죠.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한마디로 반도체로 보면은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거예요. 그 시장이 이제 열릴 거예요. 근데 기아는 이미 그거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올해 초에 이미 한번 발표를 했었고,
내년에 이제 첫 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커지냐면은 모빌리티는 공유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잖아요. 차를 내가 사서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가 대중화되면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살 가능성도 높아요. 그냥 우버에서 부르는 거죠. 차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든 모바일로 부르면 알아서 오는 거죠, 차가. 내가 굳이 차를 살 필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차들은 이제 주문을 맡긴다는 거죠. 네. 그게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B2B가, 그러니까 B2C가 크지만 B2B도 나중에 한 20% 정도는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업체가 어쨌든 기아는 이미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아도 한 번에 그런 성장을 한번 누릴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최근 현대차 현황을 좀 간단하게 네. 짚고 넘어가자면 앞서서도 이제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S&E 리서치 거기에서 이제 그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예. 점유율을 발표를 해요. 보니까 현대기아 합쳐서 한 4위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전년 동기에는 3위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점유율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판매량이 감소한 건 아니고 60% 이상 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이 워낙 이 내수 중심으로 그 자국 전기차 업체들의 엄청난 서포트를 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200%, 100%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은 늘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국 시장에서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좀 축소됐다. 그런 부분이 이제 팩트고 이게 뭐 그렇다면 나쁘게 볼 거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판매량은 늘었으니까. 그리고 4위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전기차뿐만 아니라 올해 판매량, 순위도 최근에 이제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 글로벌 3위예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잘하면 한 5위, 네. 약간 떨어지면 6위였거든요. 네. 근데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출하량은 뭐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출하량이 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봤을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순위는 많이 올라갔다. 그게 팩트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전에는 그 한 달도 아니고 한 20일 전에는 그 가이던스 정정 공시를 냈는데 보니까 목표 판매 대수는 원래 이제 415만 대였어요. 네네. 근데 400만 대로 축소가 됐어요. 근데 매출 가이던스는 원래 14%에서 15% 증가했는데 17%에서 18% 증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가에 품목이 맞아요. 많이 팔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0.5%포인트 이상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또 자사주취득 공시도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뭐 하방 막혀있는데 안 가냐?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디커플링 그런 이슈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요인이라기보다도 시장 요인이 좀 작용을 한다. 아무래도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개별주를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된다라기보다도 그냥 우리나라 증시를 투자를 하면서 현대차를 담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눌려 있는 게 네. 아닌가 그 생각이 돼서 약간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좀 해소가 되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길게 본다면은 말씀해주신 그런 전기차 네.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미국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선전을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전기차랑 자율주행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OTA, 뭐 오버 더 에어라든지 그렇게 이제 펌웨어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얼마나 빨리 잘 구축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좋은 말씀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염승환 이사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늦은 시간에 촬영을 네. 했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촬영하고 계신데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주셔서 또 저와 염승환 이사님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최근 시장이 좀 힘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도움이 돼서 꼭 계좌 많이 회복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